2부입니다. 잠시 후 일타경제 코너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통위가 25일 금리를 낮췄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 생각은 한번 동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지금 환율 문제가 그 당시보다는 작년 하반기라든지 1월 달보다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환율이 아직도 높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는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 상승률이 이제 안정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가가 높다 그러면 상승률이 높다라고 그러면 금리 내리지 못하겠죠. 근데 지금 상승률이 안정세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상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던 이유인데 지금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나오다 보니 그럼 이제 금리 인하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늦추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환율이 심상치 않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금통위 열린 다음에 환율이요 다시 한번 치솟았거든요. 어제 1,460원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다시 한번 치솟고 있고 어제 우리는 주식시장 외국인들이 이탈 정말 많이 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다 3% 이상씩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는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강타를 하고 있고 이게 또 고스란히 또 환율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금 금통의 이 금리 인하 부분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좀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때까지는 미국 유럽 증시도 올라가더니 당선된 이후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내리자 이게 한은의 판단인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9였는데 1.5로 낮췄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이제는 같이 발표했던 것이 이제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성장률이 원래는 기존이 이제 1.9% 성장할 거다. 올해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0.4% 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이제는 성장률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유를 두 가지를 또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지금 나라들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정치 불안 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성장률의 둔화가 사실상 좀 걱정스러운 이유가 소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 지출도 잘 지출 안 하고 있잖아요. 재정준칙 이름으로. 근데 이제 수출이 남아 있는데 이제 수출이 그나마 좀 잘 됐던 부분이 있는데 1월 달에는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는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는데 2월 수출은 한 달 만에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가장 우려하고 있고 확실히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뭐 추경 얘기하면요 찬반 논란이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과연 추경을 어떻게 될지 보실 텐데 일단 확실한 건 이거예요.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수를 살려서 이제 추경 경정 예산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구를 도와주느냐,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지금 관심사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이거는 뭐 수정을 안 했죠. 안 한다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간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 추경 경정 예산안에 좀 이렇게 녹여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임은 그동안 사실 추경에 의해서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예. 소상공인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100만 원의 바우처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거 어떻겠느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임에 대한 그 추경에 대한 분위기는 어려운 계층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계층은 소상공인이니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바우처를 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약간 달라요. 결이 달라서 뭐 소상공인 분들 빨리 절충을 해야죠. 예, 근데 이제는 워낙 지금 아시겠지만은 정치적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통상은 그거예요. 다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안에서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합의될 거예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합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안 내려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도대체 나의 대출금리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또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유는 역시나 은행들의 이제는 가상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할 때요. 일단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조달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달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붙여서 우대금리를 빼서 이렇게 최종 대출금리가 나오는 건데 예. 가상금리를 계속 높여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지금 거의 최고조율을 이뤘습니다. 예대 마진은 뭐냐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여신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거든요. 이게 은행들의 이익입니다. 이 갭이 커질수록 영업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가상금리를 은행들이 계속 높여서 지금 뭐 통계를 보면은요. 통계가 있지만은 시장관계사 짧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과 지금 금리 인하 후에 대출 금리가 똑같아요. 낮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번다는 얘기죠, 은행이. 그렇죠.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고 있고 왜 안 내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들도 아마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근데 그 공교롭게도 사실상 이제는 수신금리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상품도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3%짜리 지금 예금 상품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예금 금리도 내려가고 적금리도 내려갔죠. 대출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가 금리를 좀 비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적금 상품을 가입을 하고 네. 아니면은 또 대출 받으러 간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요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이제 잘 모르세요. 대부분이 핀테크 가시거든요. 예. 예, 핀테크 기업의 이게 그런 기업 어플들 가셔서 비교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전 추천드리는 게 은행연합회 예, 소비자 포털. 예, 거기에 가면은 모든 은행들의 이제는 대출 상품, 예적금 상품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금리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 가서 먼저 확인하시라.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 예금을 하던 뭐 대출을 받던 간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통장을 뭐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우대금리를 받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차적인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금리를 그래야죠, 꼭 그래요. 확인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야당 소속이지만은 오늘은 좀 초당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입니다. 네. 예, 올림픽 대한민국 국내 개최 후보 도시 2036년 하계올림픽 도전을 하고 있죠. 어제 대한체육회 투표에서 무려 서울을 꺾고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것도 49대 11이라는 압승을 거뒀는데요. 사실 서울을 상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이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치에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좋은 일이냐라는 것은 따져볼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방이 서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개최 후보지 선정 투표를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각각 45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했다고 해요. 예. 또 15분간 응답도 받았는데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놀랍게 봤습니다. 그렇죠.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참 정치권에서 뜬 인물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내부 갈등, 내홍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들과의 갈등, 공천 과정 중에서의 어떤 마찰 이런 게 항상 거론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뭐 임종석 전 실장을 이제 마침표로 해가지고 뭐 한번 다 이제 만남을 주선을 네. 해가지고 우리는 같이 간다. 이제 한 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걸 뭐 다 이제 유권자분들께 보여드렸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뜬 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진 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바로 제가 금주의 진인물 이재명 대표를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를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는 이유는요.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4명을 상대로 ARS 조사한 조사 결과입니다. 예.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확립돼 있고 국민의힘은 백가쟁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대표 간의 가상 대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44.1%, 국민의힘 후보 47.1% 맞아요.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동안에 자타가 공인하는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혀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이제 민주당의 당내 통합을 말씀하셨지만 예. 과연 이제 포용적인 정치인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이 대표가 돌아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김문수, 뭐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 다 이기는데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누굴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 이걸 상당히 좀 뭐랄까 이런 여론조사 지표가 있다 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를 띤 여론조사인지 상당히 좀 물음표가 많이 쳐져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주자라는 대선 후보는 없습니다. 뭐 한동훈이면 한동훈, 김문수면 김문수 이렇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고 이 대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예, 건데 그냥 뜬구름 잡듯이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누가 나올지 모르고 본인이 원하는 이게 딱 누구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답변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율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게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빨간불이다 이렇게까지 켜진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앞서간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론조사 항목 가운데 다음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 교체해야 합니까? 정권 유지시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일이 대선 날이면 민주당 후보에게 찍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 찍겠습니까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민주당 후보에게 찍겠다가 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죠? 정권 재창출을 원하냐 아니면 지금 연장을 원하냐 하면 아무래도 재창출 의견이 높고 이걸 중도층으로 한번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격차가 차이는 커지고. 더 많이 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법상
민주당 후보에게 찍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 찍겠습니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에게 찍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 찍겠습니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인 건데 네. 이걸 반대로 또 보면 김문수에게 찍겠습니까? 민주당 후보에게 찍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날걸요. 그럴 것 같아요. 성분에서 그럴 수 어떻게 보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높고 네. 국민의힘은 누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모르긴 후보가 하죠. 뽑힌 다음에 그 후보가 당내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면 최대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조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무튼 제한된 의미의 조사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금주의 진인물 장윤미 변호사. 저는 최상목 대행을 꼽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본인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었다.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못한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완전히 일단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이 법원회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적극적인 부분이랄까요. 이제 그린벨트 총 면적을 17년 만에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행의 대행이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더라도 관리 그리고 유지에 좀 머무르는 게 헌법 정신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좀 월권적인 정책 행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런 점 종합해서 꼽아봤습니다. 뭐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갈까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가 이거는 임명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최상목 대행은 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일단 그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까지만 나왔어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임명을 하겠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의하면 부작위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은 그 행정기관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언제까지 임명을 하라고 법에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 임명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연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언제까지고 마냥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임명이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최상목 대행의 고민은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뭐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을 때 물론 그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중간에 들어가게 됐을 때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사회적 논란 내지는 국민적 신뢰의 저하 공론 분열 이런 것들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 수반이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폭넓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보이긴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 임명되면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끝났으니 난 빠질게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선례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돼? 라는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9인 체제인데 8명만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의문은 남는 부분이 있고 저는 아마 임명과 관련해서는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 고려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탄핵 심판이 계속 중인데 선고만 앞두고 있잖아요. 끝났죠 일단 예, 심판. 일단 끝났고 그러면 이제 계속 언론에서도 전망하는 게 아마 그 결과를 보지 않겠느냐.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행 임무도 예.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하게 넘어가죠. 되고 그럼 그 임명권도 한덕수 넘어가죠. 총리가 하는 것이 맞다 보니까 그걸 뭐 선제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다시 들어와서 재판 절차가 한없이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재판관 한 명이 더 들어오면 제가 일반 사건에서도 이제 법원에 계셨던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완전히 변론이 다 정리가 되고 이 판결문만 써야 되면 혹시 뭐 써놨던 걸 넘겨받으시냐 했더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완전히 처음부터 자기가 다시 보고 판결문만 쓰더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법의 정신에 맞고 왜냐하면 선고를 읽는 판사가 하는 게 책임을 예. 자기가 받는 거니까요. 근데 또 형사소송
헌법 규칙이 또 개정이 된 부분, 그래서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할 거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에 이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좀 꼬인 이유가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12월 27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은 1월 3일에 접수가 됐거든요. 일주일 차이예요. 그런데 헌재 스스로의 기관 구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먼저 판단을 하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은 1시간 반 만에 변론이 끝나고 한기일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예. 증인조차 채택을 안 했죠. 그러면은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 대부분 다 짐작하고 계신데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은 더 늦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러면 누가 임명할 것인가 문제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적어도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를 했더라면 우선순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헌재 재판관들 굉장히 바쁘겠어요. 요새 굉장히 워낙 일이 바쁘고. 많아가지고. 예, 왜냐하면 대통령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제 여러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그 권한쟁의 심판 마은혁 재판관 하지 않는 부분이 미리 나올까 그랬는데 헌재가 정말 대통령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말 내가 위헌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는 국민들의 신청들이 대단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구인 체제로 운영되는 게 정상 가동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빨리 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법조인들이 있던데 그대로 아마 그 맥락에서 또 빨리 선고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바빠진 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헌재에 걸려있는 탄핵 심판 사건이 딱 한 개였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지금까지 29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번호도 2024 헌나 9 아닙니까? 이렇게 동시에 여러 건의 탄핵 심판들이 헌재에 걸려 있었던 적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가 지금 전대미문으로 바쁜 것이죠. 근데 송영훈 변호사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 판단은 빨리 내려져야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변론 제기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논란의 관점으로 보는데요. 지금 8명의 재판관으로 쭉 진행을 해서 변론 종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지 않아도 선고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재 판시 사항에 뭐가 있냐면요. 8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은 위법한가? 라고 하는 쟁점이 판시 사항에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판례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이 된다. 국민들이 보시는 지점은 혹시 이게 탄핵 인용 정족수, 즉 6명을 못 채워서 1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결론을 좌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쪽은 그런 주장을 하죠. 그게 투입이 돼서 선고가 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해소가 안 될 겁니다. 물론 어제부로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변론 재개 후에 변론 갱신 절차는 좀 더 단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논란이 발생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탄핵 심판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거나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입장을 밝히거나 내가 임명되더라도 나는 탄핵 심판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즉시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회의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저도 좀 아까 마은혁 재판관은 아마 본인 스스로가 이번 탄핵 심판에는 빠지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 게 네.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문제 삼는 게 본인이 민주당 맞습니다. 출천이고 네. 과거 노동운동을 했었고 진보적인 판결이고 내가 들어가는 거는 6명 못 채울까 봐 나 집어넣는 거다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나 그건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 정파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아까 말씀 주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8명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는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9명으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9명인데 내가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공세 때문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 완전히 깔끔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명을 좀 보류하고 빨리 이 건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임명권자인
최상목 대행이든 또 복귀를 하게 뭐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덕수 대행이든 임명을 한다. 이러면 변론 재개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원칙상으로는 생각은 맞다. 들고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 형사사건에서 변론 갱신을 하면서 7개월을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규칙도 바뀌는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짚어주신 대로 더는 지연하기가 규칙도 바뀌었고 또 이게 형사소송 절차와는 완전히 동일하게 하는 절차는 아닌 만큼 좀 빨리 간이하게 끝날 수는 있지만 제일 저는 좋은 건 국민의힘 의견도 이제 수용했을 때 법률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게끔 그냥 임명을 좀 후로 좀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그래요? 대안이지 않을까. 사실 그 마은혁 재판관이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논란을 마은혁 후보자가 모르지 않을 겁니다. 다 알죠. 그래서 저는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이 나왔을 때 마은혁 후보자가 먼저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이 지금 이제 권한쟁의 결정 나오고 이틀이나 지났는데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오히려 투입되면은 관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장유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입장에서 법률상 깔끔하지 않은데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법조인으로서 뭐 이런 판단도 있을 수가 있죠. 논란이 뭐 있을 그렇기는 수 있을 것 한데 같습니다. 임명이 되더라도 본인이 회피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의 무거움을 생각했을 때 빨리 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그 단핵 심판 선고 날짜를 뭐 이르면 5일, 늦으면 11일 뭐 이렇게 부르던데 맞아요? 그게 아마 전직 대통령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판단 기간을 14일, 따져가지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 이렇게 해서 좀 예상치를 내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쟁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형사 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먼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쟁점이 상당히 뭐 뇌물, 직권남용 여러 부분이 있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당일의 그 상황이 워낙에 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게 통상의 예의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하기로 다 약속해놓고 최상목 대행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불과 뭐 20몇 분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소시켜버렸어요. 네.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유가 그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더는 이게 그날 회의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지금 이 국면에서는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요. 뭐 추경이든 뭐든 현안이 너무 많고 예. 또 국민연금은 진짜 한시가 급한 그러니까요. 부분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전향적인 입장이 뭐 여야 공이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으니 여야정 협의체를 안 하겠다. 그게 아이로 여야정 협의체에 가서 만나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하시라고 압박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요.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얼굴 붉히더라도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대화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이렇게 걷어차면 그런 대화의 과정 자체가 실종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치와 경제의 분리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남북 대화 과정에서 진보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와 별개로 인도적인 문제와 경제 협력은 계속하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로 긴장이 돼도 금강산 관광이나 그렇죠. 이런 건 지속하자고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논리를 국내 정치에서는 유독 적용을 안 해요. 아니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하더라도 그게 추경과 꼭 결부가 돼야 됩니까? 지금 그러게 국민들의 민생은 하루가 급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중도 보수는 이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에 뭐 결과를 다 우리 수긍합시다 내용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얘기했었잖아요. 결국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사실. 왜냐하면 그날 조간들도 보수 일간지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걷어차지 마라. 그리고 통합하겠다는 메시지,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없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하는 대상은 오히려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했던 청년들을 그러게요. 겨냥한 미안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종전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법원을 향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결코 벗어나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이후 포스트 선거, 그러니까 이 선거가 나온 이후에 이 정치적인 경랑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참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어떻게 없습니다. 보셨어요? 저도 대단히 아쉽게 봤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는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군인과 경찰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아주 진솔하게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은 했던데 그 얘기 우리 좀 이따가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논의 나눠봅시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 좀 지났어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나들이길 정체 구간이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곡터널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1, 2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차량들이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집회로 통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여의도로 모습인데요.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양방향 속도가 떨어집니다. 도심에서는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그리고 3일대로 등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지날 수 없는 길이 지금 많으니까요. 도심에서 이동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송 변호사.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정확히 이제 한마디가 아니고 두 마디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받아쳤어요. 이게 이제 뭐에서 나온 거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책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8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73세의 고령인 레이건 대통령과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이 맞대결을 했죠. 먼데일은 당시에 56살이었는데 TV토론에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레이건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죠. 레이건의 답이 먼데일 당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고 아주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치인의 레토릭에서 펀치보다는 카운터 펀치가 더 중요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아주 위트 있는 장면이어서 금주의 한마디로 가져와 봤습니다. 좋아요.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한마디. 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중에 한마디를 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긴 항변 중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고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리인단에서 눈에 띄는 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몽되었습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예,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저희가 변론을 할 때 변호사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저는이라고
시작하는 변론을 할 이유도 없고 그게 대단히 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을 주어로 해서 나는 계몽이 됐다. 뭐 민주당의 폐악질 뭐 이런 뭐 일당 파쇼 이렇게까지 좀 나아간 주장을 해서 아, 이게 과연 피청구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론 전략일 것인가? 나아가서 또 이 대리인단들이 막 집회에도 나가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하던데 이거 좀 사건이 산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징적인 발언인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가 나왔던 윤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발언에서 사실은 그 계엄 해제 직후 국민 앞에 첫 담화를 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내 임기를 포함해 모든 걸 당에 맡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나는 외치만 하겠고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겠다. 그게 우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빨리 개헌에 합의하면 나는 임기 발로 단축시켜서 그만 물러나겠다라고 지금 카드를 던진 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첫 담화에서 그 얘기 냈다가 며칠 후에 난 잘못한 거 없으니 끝까지 싸우겠다가 했다가 탄핵이 심판이 마무리될 때쯤 다시 첫 담화로 돌아간 셈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요.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왔는데 들으면서 참 많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12월 7일에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국민의힘 당에 임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는데 12월 12일 담화에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2월 7일에는 부결됐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했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따라왔더라면은 이렇게 심한 공론 분열, 사회적 상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탄핵 심판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불명예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뭐 기자들이나 언론 뭐 취재한 부분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하야 내지는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한 고민이 계속 있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하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분명히 상수로 존재하는데 내가 그냥 내려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동정론까지 더해져서 국민의힘의 대선 가도에는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근데 법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 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게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임기 단축 개헌으로 이야기를 한번 볼 수 있겠다. 계속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갔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최후 변론에 담길 것인가 안 담길 것인가가 그 직전에 언론에 상당히 좀 주목을 끄는 이슈였는데 실제로 담겼는데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변론 전략으로는 유효할 것인가. 이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탄핵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데 정치적인 구호이자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유효할 것인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상 개헌 이슈를 던졌지만 실기해서 전혀 정치적 성과가 그랬죠.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이 거의 탄핵이 뭐 많은 법조인 인사들이 8대 0으로 이 아마 파면이 될 걸로 점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내가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 이 부분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고 총선 때 예. 이제 대패했을 때 임기 단축을 하면서 총선과 스케줄을 맞춰가면서 개헌을 정말 했다면 그때 뭐 이재명 대표와 만날 때 그 이른바 뭐 영수회담을 할 때 야당에서는 그걸 뭐 제안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미 실기한 카드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탄핵을 기각해서 나를 돌려보내줘도 나는 내치에 관여 안 할 거고 임기도 금방 끝낼 테니 돌려보내주세요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요? 그 이후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단심제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한번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을 하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다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없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결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발언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소회가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했던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또는 당시에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로드맵을 만들었던 분이 지금의 이양수 사무총장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당시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런 과정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와는 별개로 이제 여야의 대선 후 주자급 되는 분들이 다음 대통령은 조기 대선에서 뽑히더라도 임기를 3년만 하고 2028년에 총선하고 대선을 합쳐가지고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약속을 한다고 28년에 정말 그만둔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개헌이 합의가 안 되면 계속 합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임기가 줄어든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신 임기를 줄여서 맞춰라라고 했을 때는 못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지금도 유력 주자는 그걸 좀 저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고 그렇다면 이 이슈는 상당히 좀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너무나 컸고 지금 현실에서 이걸 목도하고 있고 예.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 특히 이제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4년 중임제로 가서 책임 전치를 연장해보자. 그리고 워낙에 뭐 여서야대 이러면 발목 잡히고 발목 잡고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총선과 대선의 스케줄을 맞출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낭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논의의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내란,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ING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3일절에 완전히 두동강이 나서 지금 이 부분이 수습이 되고 있지 않은 국면 예. 속에서 아마 대선 가도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각 주자들의 안으로 좀 모아지고 이걸 대선 공약으로 어떻게 수렴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당장 그 대안에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되고 후보 경선이 양당에서 치루어지면 후보 경선에 나선 모든 주자에게 아마 언론이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물어볼 것 같습니다. 누구는 3년만 하겠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안 물어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요 표를 만들어서 네. 유력 주자들의 입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른바 내란에 대한 정리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가장 미온적인데 이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1987년 체제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2016년 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때 그때 우리 사회의 제반 모든 현상에 대해서 적폐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폐를 청산한다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개헌이 필요하다. 예. 개헌론이 한창 불거졌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개헌안을 발의도 했습니다만 결국 국회에서 폐기가 된 것은 현직 대통령, 즉 기존 권력의 희생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나는 5년 다 할게. 다음부터 4년으로 하자. 라든가 혹은 나는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너희는 내려놓고 나눠라. 이렇게 했을 때는요. 아무도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부터 약속하고 현직 대통령이 자기 걸 뭘 내려놓거나 잘라서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구조적으로요. 자, 지금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의회 다수당인데 행정 권력은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 있기 전에도 계속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걸 주장해서 행정 권력을 빨리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나온다면 야당은 계속 그 임기 단축 개헌을 바랄 거예요. 의회 권력뿐만 아니라 행정 권력도 빨리 가져오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개헌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국민의힘 주자가 만약에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면 이제 87 체제를 끝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퇴임하고 나면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임기 단축이라든가 그런 희생은 일절 생각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또다시 87 체제가 5년간 재연장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 경선 국면에 들어가서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표에게 남들은 다 3년만 하겠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을 때 저는 그냥 5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헌은 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우리 사회에 합의를 거쳐야 된다. 정치권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것을 유보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임기 단축 공약은 안 할 거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답변을 논의가 더 필요하니까 수기가 필요하니까 좀 나중에 물어보시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뭔가 아는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임기 단축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건 만약에 또 여야의 공수가 또 바뀐 상황이라면 서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표현 중에 제가 이게 대단히 압축적이다고 했던 게 현직 대통령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임기를 단축해야 되는 권력을 내려놓는 그 선택을 권력을 일단 줬을 때는 뭐 여야 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력 대선 주자니까 또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 어떡할 거냐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니까 아마 명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대정신 흐름상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은 있고 이 논의도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걸 중임제로 바꾼다고 했을 때 헌법상 자기가 그 개헌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현직 대통령은 그 수혜는 입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당연하지만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당연히.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후보가 확실시 되는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아무 카드나 막 던져보는 거라고 내 생각이 얘기 아니라는 느낌으로 막 아니 던지는. 그리고 또 제가 왜 이걸 아무 카드나라고 하는 식으로 폄훼하냐면 뭐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 치더라도 3년 동안에 개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조를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민주당은 집권했을 때 개헌을 해야 될 유인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국회에서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권이 임기 단축 개헌을 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여당의 일부 의원들과 함께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개헌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개헌안 발의도 할 수 있고 그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반면에 개헌을 하기 싫으면은요, 아마 야권 주자들은 입장 표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여야가 합의가 되면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집권하면요. 민주당이 그 여야 합의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걸 제가 그대로 미러링해서 돌려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때 대국민담화할 때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그럼 임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루 만에 탄핵 소추했거든요. 저는 앞으로 민주당 주자들이 비슷한 류의 화법을 사용하면 똑같이 돌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이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면 그러면 민주당은 192석을 가지고 야권은 개헌에 엄청나게 밀어붙이겠죠. 그렇죠? 약속시켜라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그런데 같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나도 3년만 할게요라고 하고 당선됐다고 쳐도 우선 민주당 내에서 우리 당내의 의견이 아직 안 모아지네요라고 하면 시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본인의 인신이 걸린 문제인데도 그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죠. 그다음 이제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네네. 이것도 또 중요 쟁점이죠. 그리고 개헌 얘기 시작해 보세요. 4년 중임에 총리를 추천을 어디서 하느냐만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지방분권 개헌을 하려면 그렇지. 그 내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원을 그럼 그 국회로 옮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국회의 절대적 권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냐. 말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한 3년 정도 우리 사회가 논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 임기 3년만 할게요라고 하는 약속은 공약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개헌이 우리는 뭐 독일이랑 좀 달리 독일은 상당히 개헌을 자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상대적으로 못 그러고 그러면 한 번 고칠 때 제대로 고치자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뭐 감사원 헌법기관들의 어떤 그 입장 정립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또 이원 집정부제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권형 이런 또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헌을 이야기를 하면 정말 지난한 과정은 좀 불가피해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지지부진될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잘 안 보이고 대조기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잘 안 보이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3년 단축. 아니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그 3년 단축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후보가 이야기하고 될 있습니다. 가능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앞서 그래서 제가 44.1 대 47.1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명태균 특검법은 이제 곧 통과가 되겠죠. 네. 이건 거부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 이제 정부 이송되지 않았나요? 네네. 정부 이송이 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그 고민을 할 텐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전제하에서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최상목 대행의 혹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다 한들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선의 공정 관리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 그렇다면은 이 명태균 특검법은 시행이 되면은 수사기관이 대선 캠페인 기간과 정면으로 겹쳐요. 그리고 결과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계속 수사 과정에서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뭐 국민의힘 정치인 누구를 조사했다, 뭐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은 당연히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특검을 통과시킨 시점에 그 배경에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아마 그런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어디서 하죠? 특검 추천 대법원장 추천으로 되어 대법원장 있더라고요. 추천이죠. 야당 추천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송영호 변호사는 이거는 대선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국면을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거짓말을 한 게 딱 그 육성으로 드러났고요. 왜냐하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게 요지 아닙니까? 뭐 김영선이를 내가 해주라 했는데 이 당이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추가로 이 전후 맥락과 관련한 육성은 최근에 드러났는데 내가 윤상현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국민들한테 기자회견할 때 너무 바빠서 재보궐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도 몰랐다고 그랬었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김건희 여사 육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당선인이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윤한홍이 권성동이 걱정하지 말라고 명태균 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쪼개기식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편향으로 검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뭘 한 거야? 무슨 수사를 한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이 수사검사들 8명이 연명을 합니다. 수사보고서에. 그건 진짜 이례적인 거거든요. 수사보고서는 그냥 일방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한데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으로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수사보고서에 8명이 사인까지 해냈거든요. 이거는 혹시 수사를 우리는 제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하나의 근거를 남기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반대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최상목 대행이.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맞물리면은 이게 국민 여론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그 국면으로 막는다고 계속 막아질 것인가? 또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와 무관한 대선 주자들의 국민의힘의 태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러 변수가 있어서 좀 막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못 막는다는 얘기는 거부권 못한다. 거부권 행사를 못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도 궁극적으로는 재의결하면은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탈한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탈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친한계라고 하는 어쨌든 계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에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예. 답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탈표 거의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시기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돼서 온 뒤에는 중앙지검이 수사 의지가 없질 않아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지고 있는 압수수색했죠. 김한정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건을 비중 있게 수사할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가지고 오지도 않았겠죠. 이제 이송돼서 사건이 온 지가 열 이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사 의지가 없어서 굳이 대선 기간과 겹치는 시점에 지금 바로 특검을 해야 될 정도로 의심이 되거나 긴급하지는 않다. 이런 게 지금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라면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우려가 있어서 임명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거는 있을 수 있는 논리예요, 안 되는 논리예요? 만약에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를 법률 거부권 행사의 하나의 근거로 삼는 게 저는 타당한지 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거질서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한 사건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친박 뭐 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시행했다고 실형 2년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국민 선택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연시키고 사실상 이 선거에 어떤 이슈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그게 전 정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만든 사건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진실은 규명해야죠. 아무튼 이건 이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최상목 대행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뭐 법률의 구조상 명백히 위법 이런 건 안 보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텐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봅시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3월 9일부터 3주간은요. 이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을 맞아서 전국의 다둥이들을 만나보는 기획 8도 다둥이가 일부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신영원의 터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